뭐 저는 평생을 뭐 여성 교육에 또 많이 기여해 왔고, 또 제가 자란 환경도 다 여자 학교에서 자랐어요. 이화여중, 이화여고, 이화여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대학원, 뭐 교수. 이제 박사는 본교에서 하는 것보다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게 경쟁력 있다고 서강대학교에서 했죠. 그래서 뭐 이화대학을 거의 평생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자 대학을. 이제 여자 대학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한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옛날 같지 않은 시대에 꼭 따로 여자 대학이 있어야 되느냐, 또는 이제 저출산 시대에 인력의 확충이 되겠느냐 하는데, 지금 많이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도 하고 이제 평등의 기회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과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이 인재 양성을 하면서 우리가 기회가 열렸을 때 실력이 있어야 그 기회를 탈 수 있는데, 바로 이 역량 강화는 결국 교육을 통해서밖에 우리가 실행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대학의 할 일, 특히 이화대학이 135년의 역사를 갖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은 아직도 많았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지금 뭐 5분의 1 정도 될까요? 여성이. 이제 그냥 쉽게 비유하자면.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원이, 쓰지 않은 자원이 여성이다. 또 우리가 이제 3F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21세기를. 필링, 감성, 픽션, 상상력, 피메일, 여성. 여성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할 시기가 또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대학이 할 역할은 아직도 남아있고, 저도 여자대학을 나와서 이만큼 성공을 한 거지, 만일에 남녀공학에 갔다면 묻힐 수가 있단 말이죠. 여자대학은 여성을 중점적으로 키우는 대학이고, 또 여성들도 거기서 수없는 멘토들이 성공한 거를 보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도전의 정신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남녀공학은 뭐 따로 여성의 리더십 강화라든가 이런 건 조금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만의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는 세상에는 아직도 여자대학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게 지금 피라미드예요. 밑에 저변은 이제 많이 여성들이 시험도 잘 보고 이제 그러니까 많이 뽑히는데, 이제 승진하면서 제일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기까지는 참 여성들의 이제 어떤 제한된 환경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꼭 이화여대 나오고 총장을 해서가 아니라 여자대학의 역할, 또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될 역할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대학들이 너무 취업 이런 데만 하지만 각 분야가 다 필요한 거예요. 자연과학도 필요하고 인문학도 필요하고 예술도 필요한데, 특성화된 대학들이야 또 뭐 그걸로 가지만, 좀 이제 종합대학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필요성을 서로 융합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조금 더 역량 강화를 해서 너무 취업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문화, 어떤 인본주의, 어떤 요즘에 특히 코로나 시대의 인간성 회복,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분야를 통틀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대학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숫자적으로 수량을 동등하게 하자도 뭐 서로 형평성이라든가 평등성에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뭐든 하든지 그 실력과 능력은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능력을 갖춘 마당에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여성 남성을 편가르는 세상은 아니죠. 원래는 제가 경제사 하다가 이화대학의 교수가 되고
여성사를 이제 좀 개척하고 했는데 제가 열강의 이권 침탈, 광산 이권 침탈에 대한 연구로 개화기 경제사를 했어요. 제가 여성사를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체계적으로 하니까 남성 교수들이 아이 남성사는 안 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니 역사가 다 지금 남성 중심으로 써져 있는데 그 뒤처진 거 역할은 했어도 기록이 안 된 거, 기록이 있어도 역사의 서술이 안 된 거 그런 걸 다 발굴해서 하는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꼭 남성 교수나들 설득하는 게 선생님은 어머니 안 계세요? 어머니 생각하면 다 승복해요. 어머니 마음은 아들이고 딸이고에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가라 하지. 또 항상 옛날 어머니들은 내 자식만 잘 되라 하지 않아요. 같은 이웃도 하고 함께 가라 하시거든요. 멀리 보고. 그래서 그런 어머니 상을 생각하면 독립운동가도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안중근 의사만 해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필요하겠군요 이래요. 그래서 젠더의 주제는 아직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 아직도 불평등한 속의 여성들을 위해선 필요한데 이게 너무 또 지나치게 대결 논리로 갈등을 가지면 이게 또 과열이 되면 이게 더 이제 대립 형태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는. 아버지도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이화대학에도 딸이 있는 교수님들이 더 이 여성 문제에 더 이렇게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미래에 내 딸이 어떻게 차별 없이 성장하느냐. 그래서 좀 저는 부모 같은 입장에서 보면 남녀가 차별이 없지 않. 물론 옛날에 뭐 아들 선호 사상도 있었지만 그건 시대적인 환경이지 마음은 같겠습니까? 그리고 수량적으로 이게 차오는 것만은 아니고 조금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동안에도 좀 내가 역사 여성 미래라는 사단법인 우리 여성사 팀들의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그 온라인으로 어머니 박물관을 구성합니다. 역사 속의 어머니, 뭐 우리 잘 알잖아요. 뭐 만명부인 김유신의 어머니, 뭐 맞는데 그런 역사 속의 어머니상뿐 아니라 20세기의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희생으로 자녀들을 키워낸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억 속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기억하시면 다 감동이 나오잖아요. 그게 화합이라고 봐요. 그래서 20세기에 살았던 그 아들, 딸이 구술하는 그것도 하고 또 세계로 나가면 세계인들도 다 같은 경험을 거뒀어요. 저희 이화대학에 노벨문학상을 석자교로 오셨다가 받으셨는데 그분은 나는 여성에 대한 신뢰가 깊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는 2차 대전 때 전장터에 나가시고 어머니 할머니하고 지냈는데 어머니는 직장에 나가고 할머니하고 학교 갔다 오면 시장을 가는데 할머니가 물건을 살 때 싸우지 않고 마음에 먹은 대로 깎아서 회심 짓고 돌아서는 할머니의 미소를 보고 협상의 능력을 봤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설득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결말을 맺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신뢰가 그동안의 소년의 가슴에서 싹 텄는데 한국에 오니까 여성들이 당당한 모습을 봤고 특히 이화대학에 오니까 완전히 여성 세상이고 당당하고 밝은 모습에 자기는 이화를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석자 교수로 오셨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온라인은 세계하고 소통이 되니까 세계인들이 다 우리 어머니 박물관에 들어와서 얘기 쏟아놓고 싶은 어머니들을 하면 그야말로 저는 이상가족 찾기 이상의 어머니 상들이 나오는 수 있어. 인간성의 회복의 근본과 화합의 근본은 저는 어머니 제2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예. 좀 독지가들이 이거에 동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냥 한국이 그 하나의 이제 본부가 돼가지고 이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 다 들어오면 자기 얘기를 막 쏟아놓는 거죠. 어머니를 통한 그 얘기를.
그러면 이게 저절로 화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젠더, 뭐 남녀, 뭐 이거보다 저는 어머니 하면 다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뭐 서원도 뭐도 다 어머니 리더십으로 했다. 품어주니까. 여성은 태생적으로 뭐 조금 다르긴 점도 나올 수 있죠, 사람마다. 그래도 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 딸의 문제도 같이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사회는 다양성이 있는 건데, 처음에 페미니즘은 너무 이제 여성의 차별이 심각하다 보니까만 나왔을 거예요. 저희는 좀 그 영역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좀 더 과열될 수 있고, 그런데 뭐 그거를 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 페미니즘 운동이 어느 정도 여성 차별을 극복하면 휴머니즘 운동으로 가면 좋지 않나. 지금 뭐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또 보호해 준다 할까, 또 북돋아 준다 할 때는 또 뭐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제 상상하지 못한 또 현상이 생기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감들을 갖는데, 잘 서서히 이 불평등한 게 좀 해소되고 여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해소되면 휴머니즘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휴머니즘은 다 약한 인간들, 약한 자부터 손잡아주는 게 휴머니즘,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화해의 운동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브랜드 위원장 할 때 브랜드의 가장 큰 전략, 이게 뭔가 할 때 브랜드 전문가 아커라는 분이 와서 브랜드의 최고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상대방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보다 내가 낫다가 아니라 그냥 내 상품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내 상품에 매료되게 하는 게 브랜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에 다른 것도 있어, 이게 아니라 야, 이 제품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그 자기 거로만 극대화시키는 걸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제가 그 가정과 일과 양립, 또 전통, 전 시부모도 20년 모시고 이러면서 제일 거기에 가장 핵심은 휴머니즘이다. 같이 그냥 가정의 또 화목이 내 사회에 나가서 당당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제 징검다리라고 생각해. 제가 이제 이대 총장 때도 제가 200개, 4년제 대학이 200개예요. 거기에 최초로 제가 회장이 됐어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4년제 이 대학의 협의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예요. 거기 15번째로 최초로 여성으로 회장이 됐어요. 그럴 때도 이 총장님들이 전폭적으로 저를 지지하고 추대한 거는 이렇게 화합, 그 소통,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와 지지를 한 거거든요. 제가 무슨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뭘로 총장님과의 소통을 했냐면, 문화유산을 꼭 그 세미나 끝나면 그 주변의 일대의 문화유적 답사를 해요. 그러면 총장님들이 너무 재밌어 하시고, 바쁘시니까 우리 문화를 모르시다가, 그래가지고 40대에서 80대까지 총장님이 계신데, 80대 김희수 총장님, 건양대 총장님이셨는데 열심히 수첩 갖고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는 어미닭 따라다니는 병아리다 하시면서 이렇게 품어주면 누구도 다 함께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위원장 때는 제가 국격인데요. 문화의 품격이잖아요. 일대 위원장은 경제학자로 경제를 이제 브랜드를 높이자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 브랜드의 경제력은 그 당시에도 10위권 아니었어요. 경제력, 기술력은 거의 20위권 하여튼 아닌데, 이 문화, 전통 문화, 국민성, 그 현대 문화, 이거는 막 하여튼 20위권에도 막 끝에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인의 마음을 살려면 주머니를 열게 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문화로 브랜드를 높이자.
그래서 제 2대 위원장으로서 서원하고 사찰을 이제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서 그게 이제 등재가 된 게 사찰은 2018년이고 서원은 2019년에 9개 서원이 됐으인 거죠. 그러니까 끈질기게 공을 들여서 진정성을 갖고 우리나라의 품격과 신뢰를 높이는 일들이 이제 브랜드 위원장 때 참 보람 있게 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1965년에 이화대학 사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일 제가 문화적인 어떤 감동이랄까 충격을 받은 게 답사의 현장 답사. 그 시절에는 뭐 여행이 흔치도 않고 전 서울 토백이라 지방에 별로 가지를 않았는데 1학기에는 강화도를 갔고 2학기에 영주에 소수서원하고 부속사를 갔을 때 정말 야 이런 현장에 이런 이 교육 유산, 이 불교 유산을 보니까 거기서 뭐 그냥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일어난 그 설레임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계속 이제 여러 지역에 답사를 가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강단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도 됐지만 제가 참 많이 문화 현장을 방문하고 답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일종의 문화 전도사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유네스코로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얻은 게 제가 현장을 많이 알기 때문에 원형이 살아있는 우리 역사 유산 그래서 교육자로서도 그랬고 또 총장할 때도 외국에서 지도자들 오면 창덕궁이라든가 이런 문화유산을 저는 계속 제가 직접 안내도 하고 설명하면 다 감동해요. 훔볼트 대학 그 당시에 독일의 훔볼트 대학 지내신 마이어 총장은 저 따라 서원 가면서 세계 최고의 유산이다. 그동안에 일본하고 중국만 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찬사할 때 아 이거 세계 유산 할 만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제 2대 총장 때는 2대 1을 많이 해야 되니까 주로 글로벌 2대 인재 역량 강화를 했지만 브랜드 위원장 하면서 서원하고 사찰을 했는데 서원이 630개가 현재 있어요. 근데 유네스코 유산이 되려면 OUV라고 해서 아웃스탠딩 유니버설 밸류 그러니까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원형이 살아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설립 정신의 진정성이 계승돼야 돼요. 근데 이게 대원군 때 670개가 있던 거에서 다 때려 부시고 47개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남아있는 건 47개인데 그중에 또 20세기에는 일제시대 6.25 때 이제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또 파손된 게 있어가지고 완전성, 진정성의 원형을 갖추고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인정한 것이 9개예요. 그래서 이제 9개를 가지고 유네스코 유산 작업을 엄청 비교라든가 뭐 현장 답사 뭐 또 논리 또 우리의 서원의 가장 특징은 자연과 함께 있다는 거거든. 이런 거로 성과를 거뒀고요. 사찰은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뭐 불타고 이런 경우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다 못하고 너무 많으니까 원형이 남아 있는 곳에서 산사 그래서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해서 2018년에 7개 사찰이 유네스코 유산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브랜드 위원장과 함께 때 많이 한 게 이제 해외 봉사 사업이에요. WFK라고 월드 프렌즈 코리아 하는 그런 거로 봉사단이 이제 미국의 피스코 같이 하나의 공동 네임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는 나라 위상을 높이는 일에 주력을 한 거죠. 사실 2010년에 이제 이 서원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도 학자들이 동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서원이 당쟁의 본산인데 뭘 하냐 뭐 이렇게 자조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도산서원에 퇴계 선생이 당쟁을 했냐 서해 선생이 당쟁을 했냐 서원의 진면목을 봐야지 후대에 이 정권에서 이제 좀 역기능이 나온 건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서원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그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이 우아한 아름다운 목조 건물, 그리고 출세지향보단 서원은 인격도야예요. 그러니까 재향을 지내고 강학을 하고 또 유식 공간, 우리가 뭐 시회도 열고 이런 거가 삼자가 조화를 이루는 거는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게 서원이지,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 합격해서 출세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고등 명문 사립학교인데 거기에 또 인격 수양이고 재향을 하면서 그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스승을 제사 지내면서 그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게 지금 이번에 이제 제가 도산서원에서, 저는 사실 제가 이랬어요. 서원이 여성들 교육도 안 시켰다 그 당시에. 그러나 여성을 왜 차별하나 보다는 그 시대는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심했던 경우니까 그걸 따지느니 서원이 현대로도 필요한 그런 정신 사적인 거, 또 건축에서의 어떤 특별한 어떤 가치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높이 사서 나는 서원을 유네스코를 만들려고 한다. 이제 문화재위원이고. 했더니 유림들께서 굉장히 고마우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지켜왔는데 이렇게 세계로 나가신다니까 우리가 전폭 지지한다. 그러니까 저는 잘 보존해 오신 거를 자랑으로 세계에 내놓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정말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9년을 정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정말 제 돈 들여서 다니면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 도산서원에서 우선 그 공로를 감사해가지고 작년 2020년 1월에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 공로의 감사로 초원관으로 춘계 향사에 모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저도 뭐 흔쾌하게 태계 선생님의 제향공간에서 하는 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하기로 수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축의 향사에, 이 향사는 제향자를 정신을 기리는 제례거든요. 흉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월 1일에 도산서원에서 이제 초원관을 했죠. 그런데 종묘의 제례는 초원관은 임금이에요. 왕이고, 아헌관은 세자고, 종원관은 영의정이에요. 그만큼 격이 높은 거예요. 서원도 아주 품격이 높은 관직자들이 주로 쭉 남성들이 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진짜 파격적으로 여성에 이렇게 도산서원을 세계 기린 분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또 파격적으로 또 이화여대 총장으로 그 어머니 같은 리더십, 이런 거를 기려서 하는데, 이 초원관이 첫 술잔만 올리는 게 아니라 5번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전날부터 들어가서 이틀간의 절차를 다 허가하고 승인하는 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2일 동안은. 저 절차가 엄청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나 하면 와서 안방에 제가 이제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성식적이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허락하고 가고 이 원장 역할에서 그날은 원장님이 안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상충되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에 원장 역할을 했다는 건 이건 서원이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 600년과 서원 500년에 정말 처음으로 이제 여성이 이제 초원관을 하고 유교의 장벽을 무너뜨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은 이미 열어놓으셨더라고요. 2003년부터 여성한테. 그런데 왜 초원관이고 뭐 술잔은 여성은 못 올리냐, 이런 걸 따진 게 아니에요. 따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로 저한테 그거를 요청을 했고, 저는 또 존중해서 세계화를 만들어. 이 상생이다 이거예요. 햇빛이 얼음을 녹이듯이 스스로 유교의 벽을 무너뜨리고 유리천장을 무너뜨린 거다 하는 얘기죠. 저는 그게 제일 큰 의미가, 서로 존중해 가면서 서로 감사해 가면서 유교의 벽이 스스로 열리고 무너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게 전례가 될 겁니다. 올해 3월에 또 춘계 향사의 무성선 전라남도 정읍에 거기서도 또 저를 초원관으로 모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그리고 서원이 지금 아주 활기가 났어요.
제가 이거 만들 때는 너무 힘이 들어요. 제사 지내려도 돈도 필요한데 이게 뭐 누가 지원하는 데도 없고 하니까 이게 참 이렇게 힘이 들고 또 연세가 높아지시니까 더 힘이 들고 그런데 이게 유산이 되니까 국가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지자체랑 또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서원을 활용하는 거에 보존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제가 대학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하고. 그래서 서원은 엘리트 교육기관이에요. 이렇게 그냥 서당 같은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각 서원을 이제 우선은 다는 못하니까 지금 소수서원, 안동, 초수 여기가 같은 벨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서원, 도산서원은 지금 수련관 잘하고 계시고 경산서원 또 이 서쪽은 피람서원, 뭐 무성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대학을 만들 준비를 이제 학자들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고 세 개의 분과를 지금 구상하는 게 하나는 고전 정신교육, 고전교육 정신 그리고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한문을 안 하니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 너무나 우리가 마음의 양식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옛날 거로만 또 고수할 수는 없으니까 융합교육,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과 인문학이 함께 융합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또 만들고 그다음에 글로벌 교육 다 이렇게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 같은 좀 엘리트 양성기관 거기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인격하고 사회 정의, 도덕 이런 거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현대인에 필요한 지식 교육도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말로 하려면 길게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 하면 이제 공맹의 유학이 있어요. 근데 이 공맹의 유학이 진시황 때 완전히 파손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 때는 번역, 주석 이러다가 당나라 때 하면 시인들이 많잖아요. 문장학을 해요. 사장학이라. 근데 그거 갖고는 도덕교육이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지가 못해요. 뭐 문장을 만들고 뭐 정치에 어떤 문서에 써 있고 그런데 송나라 때 이렇게 유학을 해도 너무 사람들이 안 지키고 무질서 해주는 거에 본류를 찾는 운동이 이제 성리학이라는 신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생성론이에요. 이게 성명의리학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생성됐어, 왜 만물의 영장이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떤 거를 갖춰야 되느냐. 이게 이제 태극의 무국의 원리부터 음양오행해서 오성으로 가면서 이제 그걸 갖춘 인간이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는 건 성명의리학이고 유학을 더 도덕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양식을 불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질서를 잡아가고 인간의 심성론을 잡아가는 게 신유학,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자학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주자가 이제 그걸 만들었다 해서 백운동 서엄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왕조는 이 성리학이 들어와서 고려 사회의 여러 가지 망국적인 질서를 이제 새롭게 쇄신해 가지고 세운 왕조가 조선 왕조인데 조선 왕조의 국시가 성리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맹의 유학보다는 주자의 주자학, 성리학이 조선 왕조의 기반이 돼요. 근데 그러고도 향교니 교육기관이 있는데도 이게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1543년에 주세봉이 이제 신유학의 본산인 서원을 건립하는 거죠. 본류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데 중국은 또 양명학도 있고 그래서 이 본류가 많이 좀 흐트러졌어요. 성리학에.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건 전래되니까 와가지고 많이 성리학의 정통성이 정착이 된 거야. 그게 서원운동. 이게 뭐 국가가 처음에 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퇴계 선생이 이제 그걸 사액을 청원하고 해서 국가가 이제 일종의 장학금 같이 공인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제일 크게 이제 인정해서 세계유산 될 수 있다는데 이제 중국은 서원이 아직도 안 돼 있죠. 유네스코 그때 중국 대표도 성리학의 정통이 여기서 이제 뿌리를 내린 걸로 해서 세계 유일하게 성리학 유산이 우리 서원입니다.
이대 총장 끝나고 브랜드위원장 시절인가도 뭐 국회의원 제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저는 우선 총장을 했으면 총장으로 명예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국회의원이 명예가 없어서는 아니지만 그걸 하실 수면 또 따로 있는 거고 300명을 또 이대 총장이라는 건 또 제가 모교 출신으로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고 저는 이 학자의 길 아까도 뭐 이제 교육과 행정을 같이 했다 하지만 뭐 보직을 하니까 행정도 했지만 제가 사상사학회 회장도 했고 조선시대 학회장도 했고요. 여성사학회장도 했고 여성사학회는 제가 설립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거예요. 브랜드위원장 때 문화 올리는 작업을 많이 해놨어. 그 씨 뿌린 게 2018년, 19년에 성과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나왔잖아요. 요즘엔 또 한지 하잖아요. 한지를 무형유산으로 올리는 거. 그래서 저는 2013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됐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아주 딱 맞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학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거기가 아주 캠퍼스가 좋습니다. 그런 청계산 밑에.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갔을 때 마침 건축 자금이 연구동 짓고 남아서 한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도 있고 자금도 있고 아주 저는 이화대학에도 제가 진 한옥이 있어요. 역사관을 만들었고 초기에 이화학당이 한옥으로 시작이 됐거든. 근데 한국학의 메카라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연못의 정자와 이 한옥에 아주 어울리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옥을 지금 아주 멋지게 해서 그 청계학당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현판도 태계 종성께서 써주셨잖아요. 아주 힘차게 써주시고요. 이 연못은 내가 창덕궁의 애련정 같은 모양으로 하라 해서 지금 학위정이라고 아주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에 물질 문명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정신문화가 없으면 이건 허망한 것이다 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2005년에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래서 내 2013년에 15대 최초의 여성원장으로 갔는데 많은 우리 지인들이 아니 무슨 연구소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나 이러니까 정신문화연구원은 다 알아. 왜냐하면 우리 교수만 되면 거기 가서 다 연수받았거든요. 그래도 그동안에 했던 해외 한국학 사업, 지원 사업을 많이 해요. 중핵 사업, 씨앗형 사업, 또 학술대 지원 사업, 또 특히 외국인이 지금 한 120명 오잖아요. 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을 하잖아요. 내국인 한 120명, 외국인 한 120명 해서 그 한 240명의 학기마다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죠. 외국인들은 훌장학금이에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때는 이 대학원생들 문화답사, 유적답사도 다 하면 너무나 아주 크게 감격하고 그랬어요. 국력이에요, 국력. 일본은 그렇죠. 참 미국에다가 많은 지원도 하고 뭐 연구소, 뭐 연구비 이렇게 했는데 중국도 지금 공자학당이 대단하게 그렇죠. 퍼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우리를 알린 게 한류라든가 우리 기업들 아니에요. 뭐 삼성, 현대라든가 이 한류인데 한류의 사극이나 뭐 K-팝이나 뭐 이렇지만 그건 유행성이 있단 말이에요. BTS가 지금 막 해도 또 BTS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근데 나는 거기다가 전통 한류를 해야 된다. 학술 한류를. 그래서 이 한국학 세계화 작업을 아주 열정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1.0 시대는 사극, 드라마, 2.0 K-팝, 3.0은 같이 가면서 이 전통 한류는 우리의 독특성이 있단 말이죠. 중국과 일본도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고정불변한 특수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열심히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것도 유네스코도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거죠. 지금 그 전통 한지 제가 이제 2019년에 서원을 정말 눈물 나는 쾌거를 이룬 거예요. 정말 모든 열정을 거기다 다 쏟아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지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의 한지가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미 중국의 선지는 2009년에 유네스코 됐고
일본의 화지는 2014년에 됐는데 우리 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총대를 메고 이거를 총괄치를 안 한 거죠. 그래도 많은 또 열정적인 추진단이 이제 구성돼가지고 제가 단장을 하면서 지난 4월 29일에 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 했어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 뭐 반기문 사무총장 다 축하 영상 보내시고, 뭐 전직 문화부 장관들, 뭐 인사들이 다 이제 전폭적으로 해서 안동에서 6월 달에 1차 학술대회 했고, 이번 9월에는 문경에서 하고, 전주에서 이제 11월에 세계서예 비엔날레 때 명사의 작품을 또 해달라 그래서 이제 서예를 썼는데, 우리 때만 해도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서예를 했어요. 저희 집 바로 근처에 또 일중 선생님, 김충현, 그 선생님들이 동방연서예라 해서 거기 가서 글씨 쓰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서예들을 잘 안 해요. 또 인사동에 가면 그거 우리 한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지는 진짜 어렵게 장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가업을 계승해서. 견500 지천년이라고 우리가 761년에 불국사의 석가탑에 다란이경 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1966년에 도굴범들이 그거를 그 도둑질 해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석가탑이 이렇게 비틀어졌잖아요. 그래서 해체 복원 수리하다가 무구정강 다란이경이 나왔는데 그대로예요. 근데 그걸 싼 비단은 사갔죠. 그러니까 견500 지천년이다 해서 1000년이 넘은 한지고,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때도 장서각에 17만 권의 왕실 도서하고 우리 고문서가 있잖아요. 그냥 가서 펴보면 그냥 지금 만든 종이에요. 책이에요. 이만큼 우리 한지가 우수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지는 질기고 찢어지지 않습니다. 흘림뜨기로 일본하고는 또 다른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이 지금 양피지로 하는 중세기의 이제 문서들이 지금 다시 복원을 해야 돼요. 이제 바스라지니까. 그럴 때 이제 동양의 종이에다가 이제 관심을 가져서 지금 일본이 유네스코가 돼서 화지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유럽. 근데 점점 루브르고 이제 이태리가 우리 종이 문경 한지, 뭐 전주 한지, 안동 뭐 의령 이런 거 써보고는 우리께 굉장히 섬유질도 아주 예술이거든요. 종이의 질도. 그래서 우리 걸 찾기 시작을 해서 이건 필히 유네스코 유산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검증이 된 거니까 당연히 유네스코 유산이 됐느냐를 또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돼야 될 과제가 또 이제 저도 뭐 열정적으로 뛰고 또 우리 추진단원들이랑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서 지금 그 작업을 아주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써줘야 돼요. 발령장, 임명장, 뭐 감사장 뭐 다 한지로 해야 되고요. 그렇죠. 교과서도 다는 못해요. 그러나 사이사이에 우리 한지가 이렇다 하는 거는 끼워주면서 인식을 시켜줘요. 체험적으로. 그리고 좀 한지 쓰기 운동, 편지, 한지로 뭐 편지 쓰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좀 국민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써야 또 그리고 국가가 조금 지원을 해줘야 이게 단가가 내려가는데 단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가업으로 그냥 겨울에, 여름엔 이게 풀려져서 안 돼. 추운 겨울에 이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동원돼서 다 허리들이 꼬부라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살려야 돼요. 전통, 이렇게 우수한 우리의 전통을. 종가 문화도 제가 이제 종갓집은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어요. 이 종갓집. 원래는 제가 그 다음 서원 다음에 유형유산으로 종가집을 세계 유네스코 유형유산으로 올리는 작업을 고택인데 그냥 옛날 한옥이 아니라 이 종가로의 어떤 계승이 돼 있는 거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서원처럼 선별이 필요하지만 종가도 지금 유지하기 어려워요. 전라남도 가도 많고요. 경상북도 가도 많고요. 곳곳에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가업으로는 돈이 있어야 그것도 계승이 유지가 되는데 정부의 지원이 또 다 할 수도 없고 여하튼 유네스코를 하면서 보존을 되면서 거기에야말로 한복, 한식 뭐 그거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종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라남도 종가협회랑 경상북도 종가협회랑 지금 그것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여튼 저는 지금 유형, 무형, 기록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다음엔 누가 나가고 다음 주자 이거를 우리가 아주 충실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만드는 총괄하는 문화재청은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것도 많고 생각나는 것도 많고 창의적으로 이제 실천해야 될 것도 많은데 힘이 딸리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써야 이게 팍팍 진행이 되는데 이거 뭐 혼자서 뛰어다녀서. 근데 다행히 지금 한지는 함께 지금 협력하고 또 이제 국민들이 이제 호응하는데 하여튼 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일본하고 중국에 이제는 동남아에까지 밀리게 생겼어. 동남아도 해요. 우리가 우리 거를 너무 몰라. 그래서 퇴계 선생님 그랬어. 가까이에 단복숭아 있는데도 몰라보고 신똘빼 찾으러 온 산천을 헤맸구나. 가까이 있는 거에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살리죠. 우리가 지하철 2호선 선능력 이러면 지하철역으로만 거기 들어가본 사람 몇 명 돼요. 거기 누가 있다고 하면 대답할 사람 몇 명 돼요. 이게 유네스코 유산이에요. 유네스코. 그러면 선능력엔 조선왕조 제9대 성종이 계셔. 그 다음에 부인인 정현왕후 윤비가 계셔. 옆에. 그 다음에 이쪽 등성에 같은 선능이. 정능이죠 거기는. 거긴 11대 중종이 계셔. 교육이 조금 초등학교 때는 인물사로 뭐 세종대왕, 선덕여왕, 장영실, 뭐 이순신 이렇게 멘토를 심어주고 중학교 때는 좀 자유학기제도 있으니 좀 문화유산을 좀 직접 가서 학습해주고 자기 동네에 많잖아 다 지역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런 어떤 IT를 활용한 역사교육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체계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지로 편지 쓰기 운동 이게 다 이걸로 하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